순국 제2장 후계자 1885년 을유년은 이석영 그에게도 막중하고 중차대한 해였다. 그해 1월에 영의정 이유원의 양자로 입적을 마쳤으니 또 한 번 다시 태어난 해였다. 그리고 초가을에 과거 급제했으므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이었다. 그 해는 왕에게도 왕의 아버지에게도 새로운 해였다. 왕이 경복궁을 나간 지 10년 만에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온 해였다. 왕은 2번이나 큰 불이 난 경복궁이 두려워 갑술년 1874년 12월에 창덕궁으로 나가 살다가 다시 본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왕은 불을 누가 지른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어쩔 도리가 없어 궁을 옮겨버린 것으로 화풀이를 했고, 그랬다가 왕은 이제부터 새로운 자기 세계를 펼치고 싶은 꿈을 꾸며 본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누구보다도 왕의 아버지에게야말로 을유년은 새로운 해였다. 이모군란 때 청나라로 잡혀가 3년 동안 유배살이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으므로 그에게는 구원의 해였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왕의 아버지는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고 왕은 불안해했다. 그리고 을유년 가을 도성 정동 99칸 저택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집안이 분주했다. 집주인 이석영은 양주로 갈 채비를 하고 하인들은 말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하인들 몇은 말을 빗질하고 몇은 말의 얼굴을 닦았다. 말은 하인들에게 제 몸을 맡긴 채 잠잠히 기다렸다. 유희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봅니다. 유난히 다소곳한 걸 보면. 집사 박경만이 석영을 향해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석영은 잘 빗질해 놓은 백마를 타고 집을 나섰다. 박경만은 석영을 호위하기 위해 하인 2사람을 데리고 석영의 뒤를 따랐다. 선비 유자에 빛날 휘자를 이름으로 가진 백마 유희는 도성을 벗어나자 눈부시도록 하얀 털을 자랑하며 기분 좋게 양주 땅을 달렸다. 산세가 뛰어난 양주는 말을 타고 달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조선 유사일에 왕과 왕족들, 고관 대작들이 즐겨 찾는 곳이니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석영에게 경기 양주는 청년 시절부터 형제들과 말을 달리며 사냥을 했던 곳이었기에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해부터는 말을 타고 양주를 달릴 때마다 새삼 생경하게 느껴졌다. 멀리 타국에 나가 있다가 돌아온 것만 같았다. 그전에는 말을 타고 달리면서 그야말로 주마간산 격으로 양주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바라본 탓일 것이었다. 유희가 오늘따라 기분이 무척 좋은가 봅니다. 꼬리를 한 뼘이나 높이 들어 올렸지 뭡니까? 한참을 달리다 쉬어가는 길목에서 박경만이 신기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런가 보군. 좀처럼 꼬리를 들지 않는 성미인데. 맞습니다. 이 녀석은 이름처럼 자기가 정말 선비인 줄 아는지 자존심이 너무 강해 좀처럼 꼬리를 들지 않으니까요. 영의정 대감마님께서 너무 애지중지한 탓이지 뭡니까? 박경만 말대로 백마유희는 이유원 대감이 애지중지하는 보물 같은 말이었다. 본인도 아까워 함부로 타지 않는 말을 새 아들 석영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 나으리 아직 이른 시간이니 내친 김에 천마산 사냥길이나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떨까요? 유희가 벌써 꼬리를 한 뼘 반이나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지 유희의 기분을 위해서. 때마침 가을이라 하늘빛조차 세상을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맑았다. 높고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들녘이 평화롭기 짝이 없었다. 들녘은 맹추를 맞아 황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질펀하게 펼쳐진 논마다 찰랑찰랑 사르락 사르락 벼들이 서로 얼싸안고 물결치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왔다. 그것 또한 조선 팔도 어디간들 들리지 않을까만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웠다. 유희는 황금 물결을 헤치며 시원한 가을바람에 아름다운 갈기를 훨훨 날렸다.
서경이 탄 백마와 경만과 하인 두 사람이 탄 누런 말이 경주를 하듯 달렸다. 경만과 하인들이 탄 말이 유희를 따라잡지 못했다. 유희가 진짜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대감마님이 탈 때는 이렇게 신바람 난 적이 없었거든요. 한참을 달리고 난 후 경만이 유희를 칭찬하며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었다. 유희가 고개를 몇 번 가로저었다. 유희가 나으리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고개를 가로저은 것이 그 표시거든요. 서경보다 유희와 더 오래 살아온 경만이 유희의 성격을 단번에 알아냈다. 유희, 내 너를 귀하게 여기느니라 알겠느냐? 서경이 유희를 다독거리며 칭찬을 해주자 유희가 절을 하듯 고개를 앞으로 숙이며 콧소리를 몇 번 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일행은 이유원 대감의 별가가 있는 무랑골로 길을 잡았다. 집이 가까워지자 경만이 하인들을 먼저 보내 서경이 곧 도착한다는 전가를 전하게 했다. 명의정 대감의 별가는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탓에 접어드는 길이 무척 길었다. 그는 별가로 가는 긴 길을 따라 천천히 말을 몰았다. 곧게 뻗어있는 넓은 길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조각된 연화 무늬 담장이 시작되었다. 연화 무늬 담장이 시작되었다. 담장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는 소슬 대문 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대문 위에는 왕이 내린 휘호, 귤산 가오실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다. 귤산은 이유원 대감의 호이고 가오실은 별가를 이르는 말이었다. 귤산은 중국 섬서성 서안에 있는 고대 명산 종남산의 다른 이름이었다. 종남산은 명산인 탓에 고대부터 이름난 명승과 도교의 도인들이 응거하여 수도를 한 곳으로 유명했다. 대감이 귤산을 호로 삼은 것은 종남산이 명승들의 은거지라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가오실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집이었다. 99칸 넓은 집은 집 자체로도 아름다운 구조를 갖추었지만 유별나게 나무와 꽃으로 가득했다. 대감은 꽃 가꾸기를 무척 즐겨하여 집안에 온통 꽃이 있었다. 10,000평이 넘는 집은 담장을 낮추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꽃을 구경하게 했다. 꽃 중에서도 매화나무를 많이 심었다. 후원뿐만 아니라 사랑채 앞에도 심어 매화나무 숲을 가꾸어 놓았다. 사랑채 앞에는 특별히 월사매를 많이 심었다. 월사매는 월사 이정구의 산소 앞에 있는 홍매를 말하는 것이고 대감이 월사매의 씨앗을 받아다 심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월사는 선조대 사람이자 조선 중기 4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이항복과 평생직이었다. 11세에 칠원시를 지을 정도로 뛰어난 월사는 27세 선조 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 중국어도 뛰어나 이항복과 명나라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는 임목대비가 유폐되는 개축옥사 때 벼슬에서 물러나 제하에 있었다. 그때 이항복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종자기를 잃고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다는 배가 저려너 배가처럼 그리워 잠을 잘 수가 없네. 침상 옆에 검은고가 놓여있어 타고 싶으나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으니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한탄하며 슬픔으로 나날을 보냈다고 전해오고 있었다. 월사의 묘 앞에 늘어선 홍매는 마치 그날의 슬픔을 말해주듯이 유난히 붉은 것으로 유명해 사람들은 월사매라고 불렀다. 대감은 월사매를 사랑채 앞에 심어놓고 할아버지 백사와 월사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었다. 가오실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집일까. 가오실은 이유원 대감이 지은 집으로 같은 99칸일지라도 대대로 내려온 정동 집과는 달랐다. 가오실 담장은 연화무늬부터 아름다웠다. 보통 고관 대작들 집은 격자로 장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꽃을 좋아하는 대감은 연화 무늬를 선택했다. 집 구조는 대문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길게 행랑채가 서 있고 유난히 넓은 마당이 펼쳐졌다. 넓은 마당 안쪽으로 다시 행랑채 두 동이 늘어서 있다. 안채는 별당처럼 후원의 숲속에 기역자로 두 동을 지었다. 마당이 넓고
행랑채가 많은 것은 해마다 추수가 끝나면 소작인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치러주기 위해서였다. 사랑채는 안채와 반대 방향에 두 동을 나란히 치었다. 하나는 큰 사랑채이고 하나는 작은 사랑채인데 이유원 대감이 큰 사랑채를 사용했다. 그리고 두 개 사랑채 사이에 정자를 지어 감수하는 장소로 삼았다. 다른 99칸 집과 다른 것은 행랑채 모두 꽃과 과실나무가 울창한 뒤뜰을 갖추고 있고 안채가 후원에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가오실은 나무와 꽃이 집 전체를 두른 담장처럼 집을 에워싸고 있었다. 서경은 귤산 가오실 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본 다음 말에서 내렸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박경만이 마당에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영석 나으리께서 당도하셨습니다. 99칸 가오실 넓은 집이 혼례를 치를 때처럼 잔치집으로 변해 있었다. 대문에서부터 하인들이 양편으로 서 있고 가운데는 이유원 대감 내외와 종친들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행랑채마다 양주 고을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 전 증광시 문과에 급제했으므로 금이 환영하는 것이었다. 이미 서울 정동집에서 과거 급제 축하 잔치를 크게 치렀음에도 다시 양주 가오실에서 잔치를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양주 고을 사람들에게 새 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는 새 아들이 양주 고을 사람들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양주 고을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원 대감의 소작인들이었다. 어차피 대감은 해마다 가을거지가 끝나면 소작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연례 행사로 삼고 있었다. 박경만이 외치는 소리에 마당이 일시에 웅성거렸다. 행랑채마다 모여있던 양주 고을 사람들도 일제히 대문 쪽으로 모여들었다. 어서 오너라. 올해부터 그의 양 부모가 된 영의정 이유원 대감 내외가 나란히 서서 그를 맞이했다. 노 부부의 얼굴에 한박꽃 같은 미소가 가득했다. 어젯밤에 대감께서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셨단다. 날이 어서 밝기를 기다리며 방문을 10번도 더 열어봤을 것이다. 사흘마다 너를 보면서도 말이다. 낱말하시는구려. 그는 사흘마다 양부모를 뵈러 양주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이유원 대감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다. 그래서 엊그제 왔으니 새삼 처음처럼 대할 것은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양모가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뻐했다. 종친들도 앞다투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종친들 사이로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 얼굴을 내밀면서 그의 용모에 감탄했다. 아무리 지체 높은 댁 자손이라지만 어쩌면 저렇게도 잘생기셨을까. 옥으로 빚어놓은 것만 같네.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왕자님 같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백마 타고 오셨다네. 마을 여자들이 쉬지 않고 수군거렸다. 어떤 남자는 영의정 대감 마님께서 우리 양주 고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시니 저런 아드님을 얻으신 것이지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대감 내가 연신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유원 대감과 종친들이 그를 데리고 사당에 들어 조상들께 인사를 드렸다. 사당에는 경주이시 가문의 백사공파 구대조 백사 이항복을 비롯하여 부천 이세필, 양화 이세구, 아곡 이태자, 입향 이종학, 웅곡 이광자, 오천 이종성, 청원 이경일, 동강 이석규, 동천 이계조의 위패가 차례대로 모셔져 있었다. 이석규와 이계조는 대감의 직계 조부와 부친이므로 그에게는 중조부와 조부가 되었다. 조상들 앞에서 서경은 과거에 급제한 것은 모두 조상님들의 은덕임을 고했다. 그러나 절을 올리는 순간 막중한 의무감이 엄습했다. 위패의 할아버지들은 모두 영의정에 오른 분들이었다. 그분들은 영의정을 내리이으면서 삼한 갑족의 가문을 이루어내신 조선 제1의 조상들이었다. 그렇다면 영의정
이유원 대감도 후계자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클 것이었다. 그가 짐작했던 대로 대감은 위패의 조상들을 향해 소망을 빌었다. 백사 할아버님을 위시하여 여러 할아버님들께서 우리 문중 가운데 개선의 둘째로 소자의 뒤를 잇게 하셨으니 장차 우리 가문을 사망갑족으로서 명망과 덕을 세상에 빛내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다행히 서경이 이제 막 과거 급제를 하였으니 장차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백사 할아버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머리를 숙이고 축원을 듣고 있던 그는 산 하나를 짊어진 것만 같았다. 이유원 대감의 후계자라는 것은 곧 대감의 주의뿐만 아니라 대감의 덕망을 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탓이었다. 그가 양자로 결정되자 공과 생부는 열심히 인품을 닦아 영의정 대감만큼은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주의도 주의지만 세상에 우러러보는 대감의 인품을 이어야 한다는 당부였다. 그러나 산 하나를 짊어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 같은 열정이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었다. 그런데 이 요원 대감이 정작 조상들께 비는 것은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꽃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백사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백사 이항복의 혼이라면 이미 골수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었다. 생가에도 대감의 사당과 똑같이 백사 이항복 위패부터 시작하여 백사공파 조상들이 모셔져 있고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백사로 이어지는 가문 정신을 가문의 중심으로 받아 들어온 처지였다. 나이 70에 새 아들을 맞이한 대감은 서경을 바라볼 때마다 흐뭇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감은 이제야 비로소 사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새 아들과 함께 담소하기를 좋아했다. 그럴 때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라기보다는 스승과 제자 같기도 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하는 동지 같기도 했다. 대감은 새 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눌 때마다 부처님과 가섭 존자가 함께하는 시간이 이런 것이었나 싶다면서 어느 날 고백 아닌 고백을 했다. 내가 너를 빼앗았다는 말 너도 들었을 줄 안다. 소문대로 너를 얻는 일 쉽지 않았느니라. 이유원 대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유일한 친아들 이수영이 3년 전 1882년에 병사하고 말았다. 영민한 이수영은 갑술년 17세에 과거급제를 하여 임오년 23세에 정삼품 2조 참의에 올랐다. 혼인을 했으나 혈육을 얻지 못한 채 병사한 탓에 대감은 가까운 문중에서 양손을 들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양손은 방탕한 자였다. 이제 막 스물인 양손은 일찍이 주색잡기에 눈을 뜬 것이었다. 자고 나면 추분이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추문이 연기처럼 퍼져나갔다. 나중에는 어느 청산가부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까지 떠돌기 시작했다. 일이 그쯤 되자 대감은 커다란 상심에 빠지고 말았다. 가문을 찬란하게 빛내기는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가문의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게 불보듯 뻔했다. 종친들은 귤산 대감 일이 곧 우리 일인데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요. 우리라도 나서서 일을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하며 하루속히 파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를 이을 자식은 가문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보면 종친들의 주장은 옳은 것이었다. 대감이 못하면 우리가 하지요. 종친들이 나서자 대감은 서둘러 양손을 파양하고 말았다. 종친들은 다시 모여 이번에는 양손이 아니라 이의원의 양자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시 양자를 물색 중이었는데 어느 날 서경의 생가에 왕의 정교가 내려졌다. 이조 판서 이유승의 둘째 자 이서경을 영의정 이유원의 양자로 보낼 것을 허하노라 라는 왕의 정교였다. 물론 이보다 앞서 왕에게 대감이 서경을 양자로 삼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렸다는 소문은 조정 대신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일이었다. 보통 양자라면 집안끼리 의논하여 정하는 일임에도 왕에게 상소를 올려 왕의 도움을 청한 것은 서경의 나이 탓이었다. 이유원 대감은 처음부터 서경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공자가 말한 대로 인생의 목표를 세운다는 30나이, 이립에 들어선 장성한 사람을 아들로 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양자라면 보통 10살 이쪽 저쪽일 때 정하여 양육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일국의 재상이며 가까운 문중이라지만 다 키워놓은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 그래서 대감은 왕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었고 조정 대신들 사이에는 영의정 이유원이 판서 이유승의 둘째 아들이 탐이나 빼앗아갔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부득이 나이 30에 이른 서경을 후계자로 정한 것은 대감의 나이 탓이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이른 나이에 10살 안팎 어린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대감의 친아들 이수영보다 서경이 2살이 더 많았다. 대감은 친아들을 제치고 서경을 장자로 입적하기 위해 또다시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신은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운수가 평탄하지 못하여 잃고 제사를 맡길 만한 아들이 없는 처지에 나이는 어느덧 80이 가까워지고 있어 통절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은혜로 십촌 아우인 이유승 판서의 둘째 자 서경을 아들로 삼아 뒷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의 친자보다 서경이 2살이 위입니다. 이것은 윤리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조의 진신간에 이미 시행한 예를 상고해 보니 사람을 골라서 대를 잇게 하는 일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옛날에 많이 있었고 선정신 이의가 의견을 내놓기를 남의 대를 잇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의 차례에 따라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것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또 송나라의 예법을 빌려 말하기를 호안국은 친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를 이은 양자가 조상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신의 선조인 문경공 신 이세필의 예론의 아들이 있었으나 일찍 죽어 같은 학렬에서 양자를 취하였을 때는 나이가 많은 쪽으로 형을 삼고 종손을 삼는 것이 타당하므로 아들의 선후는 중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제현들이 서로 질문하여 의견을 주고받아 정론으로 삼고 그것을 조정과 왕께 명을 청하였습니다. 그러하니 신도 옛사람들의 전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도 옛사람들의 전례를 따라 명을 청하옵니다. 이를 위하여 아직 남아있는 정신을 수습하여 조정에 나와 엎드려 호소하오니 성상께서 신을 가엾이 여기시어 은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왕은 이번에도 흔쾌히 허락해 주면서 대를 이을 양자의 나이가 친자보다 많은 경우에 종으로 삼고 형으로 삼는 것을 참작하여 행하라. 이는 건도를 취하는 도리에 진실로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미 선유와 선정들의 정론이 있었다. 또한 경의 선조가 쓴 예론이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만큼 나이 순으로 대를 잇는 계통을 정하는 문제는 이 대신이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대감은 서경을 장자로 입적할 수 있었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이유원 대감은 서울 정동 집을 떠나 양주 별가 가오실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가능한 조정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였다. 벼슬을 할 때도 주로 별가에 기거하면서 글을 읽고 꽃을 가꾸거나 손수 지은 절 보강사를 찾아가 정진하거나 산 깊은 계곡의 정자에서 쉬는 것을 즐겼다. 이모년 일본 공사 하나부사와 재물포 조약을 체결할 때도 왕은 대감을 전권 대신으로 내세워 조약을 체결하게 했던 것처럼 대감은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1년 전 신사년에 67세로 치사,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남, 치사하여 봉조하로 있으면서 나라의 중대한 일로 왕이 도움을 청할 때만 정사를 돌보고 있었다. 그렇게 조정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대감은 서경과 함께 담소하며 지내는 것을 마지막 낙으로 삼았다.
날마다 너와 함께 담소나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대감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서경은 과거급제를 하자 곧바로 예문관 검열로 등용이 되었으므로 관직 생활이 시작되면 자주 시간을 내기가 곤란한 탓이었다. 과거급제를 했더라도 대부분 임명받을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다. 더욱이 조정 입성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일이 아니었다. 뛰어난 문장도 문장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가문이 훌륭해야 했다. 그러므로 가문으로 치나 문장으로 치나 서경이 과거급제를 하기가 무섭게 예문관 검열이 되어 조정에 입성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서경은 차라리 이 기회에 대감을 서울 정동 집으로 모셔가고 싶었지만 대감이 들을 리가 없었다. 서경은 국리 끝에 닷새마다 달려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가 다시 사흘마다 달려오겠노라고 약속을 수정했다. 서경이 바라본 대감은 늘 쓸쓸했다. 대감의 얼굴에 나타난 쓸쓸함은 지난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대원군과 맞서면서 이모저모로 받은 상처 때문일 것이었다. 대감은 대원군의 아들 이명복이 12살에 왕으로 등극하면서 좌의정에 올랐고 그때부터 대원군과 부딪히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왕이 아버지에게 굴욕을 당하는 것만큼 대감도 굴욕을 당해야 했고 왕이 위험한 만큼 대감도 위험에 처했다. 그런 탓에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한시도 왕과 나라 걱정에서 떠날 날이 없었다. 아직도 대원군은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여전히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대감은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서경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라는 생물과 같아 항상 움직여야 사는 것인데 나라를 한 곳에 붙잡아 두려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를 자라지 못하게 짓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대감은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 100명 가운데 한두 사람만 깨어있어도 나라가 산다고 하면서 100년 전에 내일로 가는 길을 찾는 자가 없었다면 지금은 없었을 것 아니냐. 100년 전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처럼 물레방아를 만들자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양주 물안골에 물레방아가 돌아가겠느냐며 대원군이 척화 정책으로 나라의 문을 겹겹이 걸어 잠근 것을 비판했다. 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금요환영하듯 돌아온 것은 의류년 8월이었다. 대원군은 잡혀갈 때와 정반대로 원세계가 이끄는 청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기세등등하게 돌아온 것이었다. 원세계가 지휘하는 군대의 호의를 받고 대원군이 돌아오자 가장 먼저 왕이 긴장했다. 물론 왕은 사적으로는 아들로서 그동안 청나라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그것은 형식상이었고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유원 대감이 서울 정동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것도 대원군이 돌아온 것 때문이기도 했다. 대감의 심정을 잘 아는 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대원군 대감께서 돌아오신 날 전하께서 4시 한 사람만 제물포에 보냈다는데 또 무슨 병고를 당하실지 걱정입니다. 가만히 있을 대원군이 아니다. 대원군은 그동안 자기가 만든 왕을 몰아내고 왕을 바꾸려고 역모를 꾸민 아버지였다. 또 다른 아들 이재선 서장자를 왕위에 앉히고 다시 권력을 되찾으려 하다가 이재선만 사약을 받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권력욕의 화신이 된 아버지를 위해 자식이 제물이 된 것이었다. 왕을 갈아치우려고 한 것은 왕이 김홍집 같은 개화파들과 가까이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주일 청나라 공사 하여장과 참찬관으로 있는 중국인 황준헌으로부터 받은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와 왕에게 바치면서 나라를 개화할 것을 권했고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 대신들에게 반포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대원군은 왕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실권을 잃고 다시 기회를 노리는 중이었다. 수구파들은 마치 들물을 만나 묶여있는 배를 띄우는 뱃사공 같았다. 대원군은 수구파 유생들에게 위정척사운동을 충동했다. 불은 영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계 이황의 자손 이만손을 중심으로
영남 유생 만여 명이 들고 일어나 왕에게 상소를 올렸다. 대원군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충청도 유생 강달선과 승지 안경을 내세워 서자 이재선을 왕으로 만들려다 실패하여 안경 등은 차명에 처해졌고 이재선은 사약을 받게 된 것이었다. 대원군은 언제나 왕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무사했다. 다만 측근들이 잘릴 뿐이었다. 주상이 가엾다. 천성이 여린 분인데 앞으로 또 무슨 일을 당하실지 걱정이구나. 그런데 청나라와 대원군 간에 무슨 밀약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잡혀간 나라의 막강한 군대 호의를 받으면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정여창의 수하인 원세계의 호의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대원군은 처음부터 청나라와 가깝지 않았느냐 생각해보거라. 서원철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동묘를 무너뜨린 것도 청나라를 기분 좋게 해준 일이었다. 게다가 청나라 돈까지 수입했으니. 만동묘는 송시열의 화양소원 안에 있는 사당이었다. 여기에 명나라 황제의 친필을 모셔놓고 참배를 하라는 송시열의 유언으로 만들어진 사당이 만동묘였다. 대원군은 아무래도 천운을 타고난 분 같습니다. 이래도 살아나고 저래도 살아나니 말입니다. 그게 탈인계지. 대원군이 운이 좋을수록 왕도 나라도 불행하게 될 테니 말이다. 살아서 대원군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살아서 대원군이 된다 하여 누구나 이하응과 같지는 않을 터 다 본성 탓이니라. 왕이 아니면서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붙이는 대원군이라는 존칭은 조선 건국 태조 이후 흥선대원군을 합해 모두 4사람이었다. 그런데 3사람은 사후에 얻은 칭호였고 흥선대원군은 살아서 그 영예를 누린 사람이었다. 대원군은 지난날 자신을 버려 오늘을 얻었으니 그만한 보상을 원하는 것이다. 대감 말대로 아들을 왕에 올린 대원군은 지난날 파랗고 세월을 살았던 것을 모조리 보상이라도 받아내리는 것만 같았다. 대원군은 누구든 거슬리는 자는 적으로 간주했다. 내가 어떻게 얘까지 왔는데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서경은 대감이 대원군에게 또 무슨 화를 당할지 걱정이 앞섰다. 그분은 왕을 갈아치우려는 영모를 꾸며도 왕께서 어쩌지 못하는 분인데 아버님께서 또 무슨 병고를 당하실지 두렵습니다. 내 말대로 이 나라에 누가 있어 대원군을 대적하겠느냐. 그러나 대원군을 이겨야 나라가 살 것이다. 아버님과 함께 추사문화에서 수학할 때는 어떠했는지요? 그때는 겸손함이 흘러넘쳐 포용심이 천길 바다보다 깊다고들 했지.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한번 하고자 한 것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다. 교우 관계도 저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반드시 가까이 하고야만 하는 성미였으니 대원군은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성품이었다. 한번 누구에게 당하면 10배, 100배로 반드시 갚아주는 성미였다. 이유원 대감은 곧이곧대로 일을 처리해야 하고 말을 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꼬장꼬장한 성미였다. 두 사람은 고집에 있어서 막상막하면서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양쪽 다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왕의 신하인 대감은 왕의 아버지를 이길 수는 없었다. 대감은 자의정 때부터 대원군과 충돌하기 시작하여 마지막 영의정으로 있을 때까지 곤욕을 면치 못했다. 왕의 배려가 아니었다면 영의정에서도 결코 명예롭게 퇴진할 수가 없었다. 명예로운 퇴진이라니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지도 못했을 것이었다. 대감은 27세에 과거 중에 가장 권위를 자랑하는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 규장각 대교를 거쳐 31세에 동지사, 서장관 자격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연암 박지원이 그랬듯이 청나라에 다녀오면서부터 대감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연암의 손자 박규수 같은 개화파 인물들과 소통이 되었다. 박교수는 대감보다 7년 연상이었지만 관직 생활을 늦게 시작하여 대감보다 관직은 한참 아래였다.
그럼에도 대감은 박 교수의 학문과 정신을 존경해 마지 않았다. 박 교수가 관직 생활을 늦게 시작한 것은 처음부터 관직에 나갈 생각이 없었던 탓이었다. 그는 청년 시절 효명세자와 절친하게 교유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효명이 22세에 요절하자 크게 절망하여 방황하던 중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자 20년 동안 칩거 한 채 글만 읽었다. 글만 읽으면서도 세상이 개화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키웠다. 그러다가 세상을 바꾸려면 관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깨닫고 나이 40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경상도 암행어사를 하면서 더욱더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는 필설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것을 지적하다가 김씨 세도가들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세상이 바뀌자 박 교수는 다시 복직되어 평안감사로 있을 때 영의정에 오른 이의원 대감이 박 교수를 우의정에 추천했다. 그리고 왕은 연암의 정신을 이어받은 박 교수를 개화 정책의 스승으로 삼아 개화의 길을 모색해 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위정척사 숙파들이 박 교수를 그냥 두지 않았다. 대신 박 교수는 김흥집, 박영효, 김옥균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연암의 정신을 이어가게 했다. 청나라에 다녀온 대감은 의주 부윤, 이조참의, 전라도 관찰사, 성균관 대사성, 이조참판, 사헌부 대사헌, 규장각 직제학, 형조판서, 의정부 참찬, 한성판윤, 예조판서, 공조판서, 황해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탄탄한 이력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개해년 대원군의 아들 이명복이 왕위에 등극할 때 함경 감사로 있는 대감을 좌의정에 제수했다. 대감은 그를 올려 급구 사양하고 왕명은 간곡하게 거듭내려졌다. 그대가 변방에 나가 왕사를 맡아 수고한 지 4년이 되었다. 세상이 변한 것에 대한 감회와 대궐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나 또한 그대를 의정부로 불러들이고자 마음먹은 지 오래다. 그리하여 내 뜻을 밝혀 대배하는 날, 임명하는 날, 온 조정이 기뻐하고 그대의 어진 성품을 칭송했다. 그대가 오랫동안 쌓아온 중한 명망이 이와 같으니 내 기쁨이 어떠하겠는가. 지금 사관이 가는 길에 먼저 마음을 보내어 하요하니 속히 돌아오기를 조석으로 바라고 있겠노라. 그대의 부주를 상소를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다시 보내온 글을 보니 겸양이 더욱 심해졌다. 그대는 임금의 덕이 성취되느냐의 여부와 정사가 공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 세도가 더러워지느냐 용성하느냐 하는 것과 민생의 편안함과 근심스러움이 모두 정승을 임명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그대의 말을 깊이 상고해보면 그대야말로 정치의 원칙을 알고 시무를 통달하고 있음을 알겠다. 그러니 한시 앞이 돌아와 조정을 도우라. 조정에 나오는 것은 어렵게 하고 물러나기는 쉽게 한다는 것과 자신의 재량을 헤아린 뒤에 들어간다는 경계는 정녕 반드시 벼슬에 나가거나 물러서며 관직을 받거나 사양하는 때에 살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대가 두 조정의 은혜와 지우에 감격하고 선조들, 백사 이항복 이하 조상들이 돈독하게 충성스러웠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임금의 덕을 이끌어주는 것 보도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치리와 세도에 있어 급히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겸양하는 마음으로 사양하는 것은 내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다. 그대는 마음을 바꿔 내가 크게 의지하려는 지극한 뜻에 화답하라. 왕명이 3차례 걸쳐 내려지자 대감은 입골하여 왕 앞에 엎드려 다시 간곡히 사양했다. 어린 왕이 앉아있는 용상 뒤에는 발을 치고 조대비가 앉아 수렴 청정을 하고 있었으므로 실은 조대비가 내린 정교였고 대감은 조대비에게 사양하는 청을 하는 것이었다. 신이 4년 동안 대궐에서 멀리 나가 있었는데 오늘 다행히 연석, 신하가 임금의
자문에 응답하는 차리. 연석에 나와 성상의 용안을 우러러 배우니 기쁘고 경사스러운 심정을 뭐라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신이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신 자신이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상께서도 살피고 계시오며 온 조정이 헤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신이 염치를 무릅쓰고 연석에 나온 것은 직접 성상을 뵙고 간절한 신의 마음을 말씀드려 성상께서 밝게 헤아려 주실 것을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감히 한 차례 은명에 숙배했다는 이유로 태연하게 본래 있었던 벼슬처럼 대신의 일을 행하겠는지요. 삼가 바라옵기는 즉시 채차, 다른 사람으로 교체, 채차하시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온당하게 하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정승의 보좌가 어느 때인들 중요하지 않겠는가마는 성상이 아직 나이가 어려 미망인이 청정하고 있는 처지에 날로 시국이 중차대한 지금 믿을 사람은 오직 대신뿐이요. 그러니 오늘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하여 천만다행한 일이며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만 하오. 다시는 사양치 말고 나라의 일에 힘을 기울이고 조상, 이유원의 조상을 추모하여 오늘에 보답하는 도리로 삼도록 하시오. 황천에 계신 조종께서 조선을 돌보시어 전하께서 성스러운 작품을 타고나 왕위를 물려받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조대비, 자전께서 가르치고 훈계하심은 전하와 만백성을 위한 커다란 축복인 줄 압니다. 다만 전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백성들이 축원하는 것은 전하께서 성군이 되어 나라가 억만년 태평성대를 누리기를 바라는 심정인데 성군이 되는 근본은 학문에 달려 있으며 나라가 억만년 태평을 누리는 근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은 시간을 엄격하게 짜놓고 잠시도 중단됨이 없게 하여 날로 고명한 경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여기고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여 날로 활악한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사와 교화가 융성해지고 화기가 넘쳐 하늘도 기뻐하여 복록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이 두 손 모아 축원하는 것은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가 바라오니 항상 성상의 마음속에 이를 유념하소서. 그러자 어린 왕이 활짝 웃으면서 경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당부하신 대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겠소. 라고 대답했다. 어린 왕은 왕이 되어 커다란 용상에 앉아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른들의 말을 장시간 듣는 것만 해도 지겨운 일이었다. 그런데 오랜만에 자상하고 따뜻한 말을 듣자 얼굴에 웃음이 가득 번졌고 이 일은 시각을 다투어 대원군의 귀에 고스란히 흘러들어갔다. 대원군은 이유원 대감의 말이 어딘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아들을 용상에 앉힌 지 반년이 넘었지만 웃는 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유원이 마치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말을 해주었다는 소문이 도는가 하면 어린 왕이 웃는 모습이 꼭 자상한 아버지와 아들 같았다는 소문이 돌자 눈에 불이 켜졌다. 불안은 현실로 다가왔다.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걷고 대원군이 정권을 잡자마자 이유원 대감은 수원 유수로 자천되고 말았다. 정일품 정승이 지방행정관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은 굴욕이었다. 사실 대원군은 지난날 이유원 대감과 함께 추사에서 서예와 그림을 배우면서 나눈 정이 있었고 학문과 인품뿐만 아니라 백사 이항복의 자손인 대감을 존경했던 처지였다. 그러나 막상 정계에서 만나자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다. 아들을 왕위에 올린 홍선 대원군은 한창 열정이 솟구쳐 오르는 40대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를 차고 앉아 뜻에 맞지 않은 인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대원군은 왕과 대신들을 배제하고 국사를 독단적으로 혼자 끌고 가려고 하면서 어린 왕을 돕는 이유원 대감과 박규수 같은 대신들을 적으로 간주했다. 그렇더라도 대감은 대원군이 충청도 화양서원의 만동묘를 지능
치는 만동묘를 치는 것을 시작으로 서원철폐를 단행한 것까지는 환영했다. 지금까지 백성들만 내던 군포를 양반들도 내게 하는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병무의 지휘관을 문관으로만 임명했던 것을 무관으로도 돌린 것 등 과단성 있는 정치는 100번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외세를 막는다는 이유로 대원군이 병인년 1866년을 맞아 천주교 신자 8,000명과 프랑스 신부 9명을 학살한 것은 외세 배척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권력을 만천하에 알리는 수단이라는 것에 놀라 그때부터 이의원 대감도 대원군을 경계해야 할 인물로 취급했다. 대원군 하면 산천초목이 떠는 역대 민간인 학살극에 세상은 죽음을 맞은 것처럼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왕실의 어른인 조대비조차 잠을 이루지 못하고 떨었다. 조대비의 조카들 가운데도 천주교 신자가 있었고 대원군은 그것을 빌미로 조대비의 친정 식구들을 줄줄이 좌천시키면서 조대비를 조였다. 놀란 조대비는 급히 수렴청정을 걷고 모든 권한을 대원군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다행히 수원유수로 좌천되었던 대감은 3사,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에서 수원유수로 좌천시킨 것이 몹시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리자 다시 서울로 복귀했다. 영중추 부사로 전임은 되었지만 영중추 부사는 명예롭기는 하지만 조정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 2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3장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